안녕하세요. 엑소로 권정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회사로 종종 얘기됩니다. 신문 비즈니스들이 모두 망해가는 가운데 170년 된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고 구독 모델로 재도약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마인 세이프티 디스클로저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167페이지 정도 되는 PDF 파일이에요. 발표 자료고, 요거를 제가 기뉴스에 실패하지 않는 뉴욕타임스라는 글로 간단히 내용을 번역해서 올려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보트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기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서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재도약을 했나라는 글을 찬찬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표 자료를 같이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의 재도약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제는 The Failing New York Times, 실패하지 않는 뉴욕타임스라고 하고요. 신문은 훌륭한 비즈니스였어요.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라고도 불리고 투자의 귀재라고도 부르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한 비즈니스만 가져야 된다고 하면 나는 신문 하나 있는 마을에 그 신문사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은 투자의 기재라는 말보다 뉴스 중독자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1940년대인 13살 때 신문 배달로 시작을 했어요. 신문 배달할 때 워렌 버핏이 여러 개의 신문을 경로를 최적화해서 가장 빨리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 앞에 빨리 신문을 던지기 위해서 신문을 접는 방법도 연구해서 이렇게 접으면 문 앞에 탁 던질 수 있겠지라고 해서 빨리 돌돌 말아서 던지고 다음 집으로 가는 거죠. 워렌 버핏은 그래서 신문사에 투자를 많이 해요. 가장 잘 아는 게 워싱턴 포스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언제 투자했냐면 1973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워터게이트를 다룬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워싱턴 포스트의 진가를 알리는 사례가 됐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때 워렌 버핏이 약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샀냐? 제프 베조스가 샀죠, 워싱턴 포스트를. 그때 샀을 때 워렌 버핏이 그동안 투자한 모든 비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투자 이익률이 9,800%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수익을 내고도 워렌 버핏은 많은 신문사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얘기 나온 것처럼 지역 신문사들을 계속 사들여서 언론 비즈니스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왔어요. 루퍼트 머독, 미디어 재벌이죠. 뉴스 코퍼레이션의 창업자고 20세기 폭스사를 만들었던 루퍼트 머독은 신문사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루퍼트 머독의 아버지가 종군 기자였죠. 근데 종군 기자였던 아버지가 1952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21살의 나이로 신문사를 물려받습니다. 호주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키워가지고 영국에 진출을 하고요. 1960년대 후반에. 1980년대는 영국의 신문사 더 타임스를 삽니다. 영국의 신문사 더 타임스는 1785년에 창간된 신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 신문인데, 이 타임스, 더 타임스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뉴욕 타임스도 여기서 이름을 가져온 거죠. 미국에는 타임스가 붙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 영국의 신문인 더 타임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더 타임스라고 부르는 영국의 더 타임스를 얘기하고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더 타임스라고 하면 뉴욕 타임스가 더 타임스죠. 루퍼트 머독은 더 타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타임스의 자매진 썬데이 타임스도 사고 더 선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데, 루퍼트 머독이 한때 자신의 신문을 일으켜서 리버스 오브 골드, 금이 흐르는 강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옛날 골드러시 때 강에서 사금 채취하는 그거죠. 강에서 금이 오는 거잖아요. 금을 줍는 그런 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근데 2005년에 로버트 머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강물도 마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신문 비즈니스가 하향세를 걷기 시작해요. 2005년에 이런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로버트 머독이 그때 신문이 떨어지니까 뭘 인수했을까요? 마이스페이스를 2005년에 인수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 이제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인수했는데요. 2009년에 페이스북에 밀리고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죠. 신문이 안 되니까 온라인 미디어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루퍼트 머독도 신문 비즈니스 안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스가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주던 광고 비즈니스도 돈을 벌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돈을 다 벌죠. 온라인에서는 신문사의 광고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지표를 봐도 신문은 상태가 안 좋아요. 매출도 잠깐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쭉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판매 부수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 미국의 신문사 20%들이 폐간했어요. 그리고 일자리 50% 정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신문 비즈니스를 옹호하던 워렌 버핏이 올해 초에 이제 신문은 안 된다. 신문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신문들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럼 뉴욕타임스 얘기를 좀 이제 보죠. 미국에서 판매 부수로는 3등이에요. USA 투데이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거에 이어서 3등인데요. 근데 퓰리처 상은 가장 많이 탔습니다. 130번을 탔어요. 근데 이 170년 된 뉴욕타임스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어요. 뉴욕타임스 판매 부수가 계속 같이 떨어지고 광고 매출도 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빚이 늘어나요. 거기다가 직원들 연금하고 퇴직금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왜 빚이 늘어났냐? 잘못된 인수와 투자를 계속했어요. 엄한 거를 사재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뉴욕타임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틀란틱의 편집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뉴욕타임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근데 상상해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타임스 정말 싫어했죠. 다들 뉴욕타임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20년 현재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쇄물 시절에 가장 많은 가입자보다 4배 많은 65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재무도 튼튼해졌습니다. 부채도 없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거의 9천억 정도 되고 운영 마진이 10%, 당기순이익이 1,500억, 현금이 2,400억 정도 되는,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2% 되는 훌륭한 회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비즈니스는 더 잠재력이 있는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마켓 달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랑하는 비즈니스죠. 우리가 파티에 가면 주로 이 주식 요즘 봤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처럼 오르내리는 그런 주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됐냐?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자신들의 제품을 재발명했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봅니다. 타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디드 자이언트, 상처받은 거인에서 레이닝 콜로서스, 군림한 석상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석상처럼 우뚝 서버렸다는 거죠. 이게 마치 스타트업처럼 변해왔다. 그럼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자신들의 제품을 재발명했나? 요 4가지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콘텐츠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런칭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뉴욕타임즈가 돈을 계속 빌렸어요. 자산을 사기 위해서 지역 신문을 사거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스테이션을 사거나 잡지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인터넷 회사들도 사고, 종이 공장도 사고, 아니 보스턴 레드삭스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것들에 투자를 해왔어요. 지난 50년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죠. 2008년에 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광고 매출이 말라버렸어요. 광고 매출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그 연금이랑 퇴직금 관련돼서 낼 돈이 1조가 넘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빨랑 돈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 기자들한테 줄 돈도 없었던 거죠. 타임스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카를로스 슬림한테서 돈을 2,700억 원을 빌려요. 카를로스 슬림이 누구냐면 멕시코의 통신재벌이고요. 요 시절에 2009년에 돈을 빌렸는데 2009년에 전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이에요. 1, 2위를 다퉜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카를로스 슬림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1, 2위를 다퉜어요. 지금은 전 세계 재계 순위에서 12등 정도 합니다. 자산이 한 55조 정도 되고요. 지금은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가가 너무 올라서 100조 정도로 1등이고요. 2등이 빌 게이츠가 97조 그 정도 됩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9등인데 한 60조 원 정도 넘어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슬림이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카를로스 슬림한테 돈을 2,700억을 빌립니다. 멕시코의 통신재벌이라고 말씀드렸죠. 빌리는 조건이 뭐였냐면 연 14% 이율이고요. 6년 만기로 돈을 빌렸는데 이게 워런트예요. ELW 에퀴리 링크드 워런트,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요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요때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6년 후에 6달러에 뉴욕타임스 증권을 살 수 있는 워런트를 삽니다. 6년 후에 그래서 샀긴 샀거든요. 2015년에 카를로스 슬림이 살 때 그때 뉴욕타임스 주가가 12,000원 정도였고요. 그걸 6,000원에 삽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돼요. 2017년까지 거의 개인 최대 주주로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트럼프 초기에 멕시코하고 담 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아무래도 약간 왼쪽 계열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트럼프를 비판했는데 트럼프가 카를로스 슬림이 대주주라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어요. 멕시코 돈이 들어가가지고 너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런 뭐 뒷배경이 있습니다만 카를로스 슬림한테 돈을 빌렸고 그리고 카를로스 슬림이 그 주권을 대주주가 됐고 나중엔 주식을 팔았어요. 다는 아니고 절반 정도 팔았다 그랬나? 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살아남았고 거기다가 그 뉴욕타임스 사옥이 맨하탄에 있는 59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렌조 피아노라고 하는 유명한 이태리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렌조 피아노는 프랑스에 있는 폼피두 센터를 설계한 건축가로 유명하고요. 런던에 있는 랜드마크인 더 샤드라고 그 뾰족한 건물 있잖아요. 300m짜리. 그것도 렌조 피아노가 설계했습니다.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채 있어요. KTA 광화문 4옥 동관이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겁니다. 요 맨하탄 4옥의 20층 정도를 총 59층인데 21개 층을 부동산 회사에 팔아요. 팔고 나서 자신들이 다시 렌트합니다. 매년 임대료를 내는 거죠. 임대료 내고 물론 계약하면서 팔면서 10년 후에 우리가 되살 수 있어 라고 계약을 했어요. 2009년에 계약을 했고 2019년에 이제 다시 사는 계약인 걸로 아는데 찾아봐도 얘기는 없더라고요. 2018년에 다시 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 다시 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건물 4억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게 판 게 거의 한 3천억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20개 층을 판 게. 카를로스 슬림한테 받은 2,700억 하고 이 맨하탄 4억에 20개 층을 팔아가지고 3천억 만들고 그리고 about.com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고 산 웹사이트였는데 이것도 손해보고 팝니다. 5천억 정도에 샀는데 한 3천억에 팔아요. 2천억 손해보고 뭐 그래도 팔아서 돈을 만들고 보스턴 레드삭스 지분도 팔았어요. 저널리즘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슐츠버거는 뉴욕타임즈가 1851년에 창간을 했는데 1896년에 슐츠버거 패밀리가 뉴욕타임스를 샀어요. 그래서 슐츠버거 패밀리가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뭐 소유 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와서는 뉴욕타임스가 핵심 자산이 아닌 것들을 다 팔아치웠고요. 그래서 부채가 없어요. 아까 연금이랑 퇴직금 관련 비용도 점점 줄여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2020년에 와서 이제는 자신들의 현금에서부터 이자를 받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의 약점 중에 하나였던 이 재무제표가 이제는 뉴욕타임스의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컨텐츠에 대한 투자. 뉴욕타임스의 그 프린트 비즈니스 인쇄 비즈니스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돈을 벌고 있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내부의 투자은행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쇄물의 수익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핵심인 저널리즘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예전 CEO인 마크 톰슨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룸과 저널리즘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기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더 저널리즘에 투자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 이후로 미국 신문사 20%가 다 폐간을 했는데 언론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었죠. 근데 뉴욕타임스는 2010년 1200명에서 1750명으로 뉴스룸에 인원들을 늘려갔어요. 그리고 평균 기자의 연봉이 42,000불, 5천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뉴욕타임스 기자의 시장 연봉은 10만 불,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업계 평균의 3배에서 4배를 줌으로 인해서 뉴욕타임즈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검색해보시면 한 명 한 명이 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여기 벤 스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인데 2011년에 버즈피드에 들어가서 9년 동안 편집장이었어요. 버즈피드가 지금의 규모가 됐는데 벤 스미스가 한 역할이 되게 많은데 올해 초에 미디어 컬럼니스트로 데려왔습니다. 데이비 알바나 찰리 워즐도 다 버즈피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포브스나 폴리티코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좋은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타임스에서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는 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업계 탑 인재들을 끌어들이는데 특히나 이 온라인 전용 매체들 폴리티코나 버즈피드 같은 데서 많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버즈피드의 그 뉴스룸은 실제로는 뉴욕타임스를 위한 또 농장처럼 사람들을 다 끌어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장부터 데려왔잖아요. 업계 탑 인재들을 데려오는 게 뉴욕타임즈가 핵심 프로덕트인 저널리즘에 투자하는 중요한 결정이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저널리즘이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더 독자들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 더 좋은 기자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선순환인 거죠. 플라이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게 우리 자동차 엔진에서 보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 탤런트 인재들을 데려오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기사를 쓰고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면 수익이 나니까 또 다시 또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뭐 이게 한국어로 표현하면 해자죠. 그 성 옆에 성벽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보통 이제 연못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 못하도록 하는 이 해자가 너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들이 기자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기자들은 돈 많이 주는 뉴욕타임스 가서 일하지 왜 딴 데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술에 투자합니다. 뉴욕타임즈가 2014년에 내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요. 더 이노베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자신들 내부에 대한 자아 비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디지털 전략에 실패했나.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실제로 가서 볼 수 있고요. 약 97페이지짜리 리포트인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조금 보면 뉴욕타임스는 고객 개발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객한테 콘텐츠 줘야 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임즈 콘텐츠를 보는데 뉴욕타임스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핑턴 포스트가 뉴욕타임즈의 콘텐츠를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다시 요걸 살짝 재포장한 것만으로도 더 많은 트래픽을 이끌어내는데 뉴욕타임즈엔 좋은 기사가 많은데 제대로 고객한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뉴욕타임즈는 구조화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외부 검색 엔진 없이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도 재료나 조리 방식, 퀴진이라고 하죠. 조리 방식으로 정렬이나 카테고라이징이 안 돼 있고 독자들도 어떤 특정 토픽이나 특정 기자, 컬러니스트들을 팔로잉하는 것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기사만 쭉 올라가 있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뉴스룸이 다른 비즈니스와 약간 사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임스가 계속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어널리틱스, R&D, 테크놀로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뉴스룸 자체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제품 자체가 힘이 없다는 거죠.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응이 뒷전으로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페이지는 그냥 휴경지예요. 팔로우라고 하죠. 휴경지. 실제로는 손 안 대는 거죠. 그리고 몇 명의 기자들만 뭐 자기네 기사를 트위터에 슬쩍 던지는 수준? 요 정도만 쓴다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중요한데 제대로 못 쓴다는 거고요. 퍼블리싱 스케줄이 디지털과 안 맞는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대부분의 기사를 그 2014년 시절에 밤에 내보내는데 디지털 트래픽은 아침이 제일 많다는 거죠. 왜 아침에 제일 많이 보는데 저녁에 기사를 내냐. 그리고 가장 야심만만한 얘기들은 일요일에 퍼블리싱을 하는데 실제로는 일요일은 디지털 웹사이트 트래픽이 가장 적은 때인데 왜 이때 발표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신문에서 하던 방식대로 퍼블리싱 스케줄을 잡으니 디지털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뉴욕타임스의 170년간의 기사, 사진, 요리 레시피, 퍼즐 이런 것들이 다 많은데 영안실, 시체보관소라는 이름을 가진 요 아카이브에만 쌓여있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심지어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조차도 다시 사용되지 못한다. 왜 다른 미디어들은 우리 콘텐츠 가져다 잘 쓰는데 우리만 못 쓰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이 되니까 타임스가 확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자들만 뽑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들도 엄청 뽑아옵니다. 페이스북, 구글, 스포티파이, 버즈피디에서 많이 데려와요. 여기 보시면 뭐 리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애플에서 데려왔고 버즈피디에서 데려온 사람들 드롭박스, 페이스북에서 엄청 많이 데려왔고 구글에서도 쭉 데려왔고요. 진가에서도 헤드 오브 인게이지먼트 중요하죠. 고객 참여를 만드는 거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수많은 기술 인력들을 채용합니다. 이 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사회 멤버들에다가 디지털 경험이 있는 이사회 멤버들을 데려왔어요. 뭐 고데디의 CEO 그리고 익스피디아의 CTO였고 애쉬의 CFO 그러니까 디지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라이즌에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SVP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이사회에 올려놓으니 그 사람들이 디지털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12년에 뉴욕타임즈의 약 광고 부서에 400명이 있었는데 3년 후 2015년이 됐을 때 그중 85%를 데이터랑 디지털 스킬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교체했어요. 그리고 전략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뉴욕타임즈의 그 요리 섹션의 코멘트 섹션은 유명해요. 좋은 코멘트가 많기로. 일부러 이 좋은 코멘트를 계속 육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코멘트 섹션을 계속 관리합니다. 인스타그램 디렉터를 뽑아와요. 타이슨 위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CNN에 있던 사진작가인데 CNN에 있다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한 1년 정도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작가이자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를 데려와서 인스타그램 디렉터로 앉혀놔요. 이 친구가 60만 명 정도 팔로워를 갖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전략을 미디어인데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는 걸로 바꿉니다. 고객 개발, 어떤 세그먼트에 대해서 뭐 뉴스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해서
여기 보시면 검색했는데 넘버1이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뉴스를 검색했는데 구글에서 첫 번째에 나오게 하는 거 중요한데 이거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기자들과 직원들한테 소셜미디어에다가 내 기사가 언제 올라가 라고 하는 이런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요.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부의 모든 도구들을 디지털화합니다. 전 세계 언론사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 하나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로 다 옮기고 일라스틱 서치 도입해가지고 내부 검색도 도입하고 모든 사진들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를 리액트로 바꾸고 슬랙을 전사에다 도입하고 커스텀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긱뉴스에 CMS 관련돼서 뉴욕타임스가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그거 공유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CMS를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는지 모든 기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요. 구글 닥스 도입하고 iOS 앱은 스위프트로 만들고 퍼블리싱 파이프라인은 카프카 도입하고 모든 API는 GraphQL로 만들고 이게 보시면 개발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초현대적으로 바꿨는데 라고 생각이 들게 잘 처리해놨습니다. 이런 기술 도입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거기다 훌륭한 차트들과 그래픽들 그리고 사진, 비디오 그리고 다양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스노우폴. 이게 2012년에 뉴욕타임스가 그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일어난 눈사태를 다룬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동사화됐어요. 스노우폴 하다. 기사에 멀티미디어 기사를 만들다라고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렇게 영상이 쭉 있고 밑으로 스크롤하면 뭐 설명들 나오고 인터뷰도 이렇게 시각화해서 쭉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멋있죠?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거 시각화 동영상도 쫙 해주고 설명된 사진이랑 동영상 각종 뭐 슬라이드 쇼도 붙어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2013년에 플리처상을 탔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이제 멀티미디어 기사라고 하면 스노우폴이 동사처럼 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냐? 기술에 투자했으니까. 거기다가 많은 웹사이트들이 도입하고 있는 소셜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애플 로그인 다 붙이고 애플페이로 결제하거나 페이팔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 원클릭 페이먼트에 쉬운 회원가입, 결제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핵심 프로덕트는 아직 저널리즘인데 새로운 미디어 포맷,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들로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더 데일리예요. 더 데일리는 2017년에 시작한 팟캐스트예요. 예전에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마이클 바바로가 시작한 건데 대부분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기사들을 기반으로 하는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히트를 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 중에 하나고 에피소드 하나가 400만 명이 봐요. 신문을 보는 40만 명 구독자보다 훨씬 많죠. 요 팟캐스트 진행자인 마이클 바바로는 유명인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팟캐스트의 독자가 30세 이하가 절반, 30세, 40세 이하가 그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75%가 다 40세 이하의 젊은 독자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독자이면서 인게이지를 잘하는, 참여를 잘하는 독자인 거죠. 광고주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데일리가 함으로써 해서 진짜 수백만 명의 밀레니얼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에서 20분 이상을 매일매일 뉴욕타임스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블루칩 고객들을 끌어들여요. 델타, 구글, IBM, BMW 이런 회사들을 광고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더 데일리의 매출을 공개하진 않는데 예상컨대 약 900억 정도의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크로스워드하고 쿠킹, 십자말풀이죠. 그리고 요리. 몇 년 지나고 나서 뉴욕타임스가 요리 섹션하고 이 십자말풀이 섹션을 따로 떼내가지고 별도의 스탠드얼론 프로덕트로 떼어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를 구독하지 않아도 별도로 구독할 수 가능하게 만들어요.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게 무료 레시피고 게임도 무료가 많은데 근데 70년간 만들어왔던 십자말풀이랑 요리 레시피를 묶어가지고 뉴욕타임스가 만들었던 예쁜 앱 안에 넣으니까 이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서 10만 명 정도 시작했던 게 2020년에 와서 지금 130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요리하고 십자말 풀이에만 연 $40씩 냅니다. 5만 원이에요. 1년에 5만 원씩 내고 요리랑 크로스워드 퍼즐에 돈을 냅니다. 뉴욕타임스 십자말 풀이 앱하고 쿠킹 앱이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평점도 좋아요. 다 별점 5개, 4.9 평점을 나고 굉장히 평이 좋아요. 더군다나 더 데일리랑 마찬가지로 젊은 독자들을 끌어올립니다. 뉴욕타임스 요리의 코멘트 섹션은 유명해요.
좋은 댓글이 많기로. 여기 베스트 코멘트 섹션 온 더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가면 뉴욕타임스 쿠킹 코멘트라고 뉴욕타임스 쿠킹 섹션에 올라온 코멘트만 모아서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팔로워가 92,500명. 9만 명이에요. 보통 그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네, 이거 요리해봤는데 요 재료가 없어서 이걸로 대체해봤더니 괜찮았어. 레시피가 다 좋은데 요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장비가 없으면 이런 걸로 하면 좋겠어. 다양한 얘기들이에요. 물론 웃기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이걸 뭘로 바꿔봤더니 이상했어 라는 댓글부터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댓글을 장려하는 거예요. 재미난 댓글들을. 뉴욕타임스의 크로스워드 퍼즐은 7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300개 이상의 뉴스페이퍼들에 뉴욕타임스가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워드 십자말을 만들고 다른 신문사에 얘네가 신디케이팅 한다고 하죠. 배급해요. 크로스워드 퍼즐은 미국 문화에서는 아이콘 같은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신문에 십자말 풀이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미국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 요거를 젊은이들 대상으로도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죠. 뉴욕타임스가 와이어커터라는 앱을 인수합니다. 와이어커터는 뭐냐면 제품 추천하는 웹사이트고요. 요걸 사는데 약 360억 원 정도 들여서 웹사이트를 삽니다. 레코멘데이션 사이트,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제품을 추천하는 사이트인데 돈은 뭘로 버냐? 어필리에이트 모델이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제휴 마케팅, 추천 마케팅인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관련해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델인데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996년에 아마존이 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인터넷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프 베조스가 어디 칵테일 파티에 갔더니 한 여자분 한 분이 오셔서 내가 이혼 상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내 웹사이트에서 이혼 관련된 서적을 추천해서 팔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아마존으로 트래픽을 보내주면 거기서 커미션,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떼주는 요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아마존 내에 도입하면서 아마존.com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 관련돼서 찾아보면 아마존 이전에도 이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한 회사들은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이걸 했고 그리고 심지어 1997년에는 얘네가 특허도 출원합니다. 어필리에이트 모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링크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잘하고 있고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쿠팡도 자체적으로 이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 광고 보고 클릭해서 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어필리에이트 모델 똑같아요. 쿠팡 파트너스도. 전 세계적으로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가장 잘하는 회사 물론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CJ입니다. 우리나라에서 CJ라고 하면 제일제당이지만 CJ.com, URL이 CJ.com이에요. CJ.com은 원래 이름이 커미션 정션이고요. 지금은 CJ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가장 크게 하는 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는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해주고 거기서 클릭해서 가서 구매하면 그 구매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 모델이에요. 와이어커터가 연 매출이 600억 정도 납니다. 360억 주고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매출 많이 나죠. 와이어커터는 굉장히 충성 고객 그리고 그 충성 고객들이 심지어 인플루엔서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트위터 인증마크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존 그루버나 이런 사람들이 와이어커터의 고객이에요. 존 그루버 유명한 애플 관련 블로거죠. 벤 톰슨은 유명한 뉴스레터이자 팟캐스트인 스트레처리의 진행자고 아만다 뮬은 애틀랜틱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이런 사람들이 와이어커터의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와이어커터가 그 한 제품 군당 1개에서 2개만 제품만 딱 추천하거든요. 걔네들이 굉장히 잘 골라서 추천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브랜드랑 얼라인 되는 거죠. 뉴욕타임즈가 추천하면 와이어커터가 추천하면 좋은 거야. 우리나라는 무슨 소비자 대상 지수 해가지고 돈 받고 순위 올려주는 것들도 많이 합니다만 신문사들이 와이어커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은 물건을 추천해서 이 물건이 이래서 좋아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충성심 있는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하고 뉴욕타임즈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이제는 페이스북이 뉴욕타임즈에 직접 돈을 줍니다. 복잡한 계약이 있었지만 하여튼 돈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CEO가 말하길 예전에는 우리 기사를 퍼뜨려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가치를 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한테 가치를 준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는 그리고 훌루, 국내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훌루 비디오 채널과 해가지고 또 뉴욕타임즈 프리젠츠라고 하는 월간 비디오 다큐멘터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FX랑 훌루랑 해가지고 만들고요. 이것도 젊은 구독자. 왜냐면 훌루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젊은 사람들일 테니까 그들 대상으로 하는 또 새로운 매체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 정리하고 뉴스룸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요 네 가지가 뉴욕타임즈의 비즈니스 모델을 광고에서 구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서포티드 비즈니스에서 구독 우선 비즈니스로 모델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구독 우선 비즈니스로 바뀌었고 광고를 쫓아서 페이지 뷰만 쫓아다니는 그 경쟁에서 탈피했고요. 뉴욕타임스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 전략은 사람들이 돈 내고 읽을 만한 기사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쇄물 시절에는 광고 수익이 68%고 구독은 25%였어요. 근데 2020년에 와서는 바뀝니다. 구독이 73%고 광고는 17%밖에 안 돼요. 나머지 수익이 11%가 되고 이게 하룻밤에 바뀐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로는 뉴욕타임즈도 자신들을 광고 비즈니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출판물의 광고 매출을 디지털 광고 매출이 대신해 줄 거다라고 믿어왔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웹 트래픽이 많아지면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날 거니까 더 많은 트래픽이 나려면 뭐 해야 돼요? 공짜로 콘텐츠를 뿌려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98년에만 해도 광고 기반에 돈 안 받는 이런 구독 모델이 우리한테 잘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98년에만 해도. 근데 그렇게 15년을 하다 보니 자신들 매출은 자꾸 떨어지고요. 구글하고 페이스북 매출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실존하는 위협인 거예요. 광고 매출이 떨어지면 뉴욕타임즈가 더 좋은 뉴스룸에 투자를 못하게 되고 투자를 못하면 좋은 기사가 안 나오게 되고 좋은 기사가 안 나오면 뉴욕타임스도 없어지는 거죠. 마크 톰슨이 얘기하길 광고는 앞으로도 절대로 퀄리티 저널리즘을 위해서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뉴욕타임스한테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뉴스에 돈을 내게 하는 것. 그래서 2011년에 뉴욕타임스가 페이월을 만듭니다. 구독자들이 기사를 몇 개 보고 나면 돈을 내야지만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요 페이월을 올립니다. 초반에 페이월 올릴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많았어요. 저러다 망하지. 근데 성공합니다. 동작해요. 지금은 신문 구독자, 종이 구독자는 계속 떨어져 왔지만 디지털 구독자는 엄청 증가해서 570만 명 디지털로만 구독하고요. 나머지 80만 명은 요거 같이 구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구독자가 650만인데 570만은 디지털 언니, 80만은 디지털이랑 같이 구독하는 거예요. 얘 번들로 팔거든요. 옛날 종이 시절 맥스였던 숫자보다 지금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2002년에 출판물이 맥스를 찍었던 그때보다 4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누구도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180만이고요. LA타임즈나 뉴욕 데일리 뉴스는 다 얼마 안 돼요. 뉴욕타임즈 혼자 400만을 찍은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리고 계속 디지털 구독자 성장률이 20% 이상 나오고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올해 절반만 했는데도 28%예요. 더 숫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 신규 순 구독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해 신규 순 구독자가 120만 명인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좋은 기사에는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 돈을 내고라도 볼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뉴스룸에 투자한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거는 근데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페이월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탱할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더 이상 페이월을 가진 퍼블리셔가 아니고 유료 고객의 애퀴지션, 인게이지먼트, 리텐션을 이해하고 있는 퍼블리셔다. 중요하죠. 요즘 웹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애퀴지션하고 그들이 인게이지 시키고 리텐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신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기술이랑 데이터를 써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제품과 인게이징하고 있는지 처음과 리텐션, 이탈률과 유지율을 분석하고 독자들을 세그먼트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코호트로 분석해서 보는 거죠. 사용자들을 뉴스레터나 소셜미디어나 푸시노티를 이용해서 리인게이지 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 가격 변경을 통해서 실험해보는 것까지 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뉴욕타임즈가 테크놀로지에 엄청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CEO, CFO, CEO들이 하는 단어들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내용들을 다 그냥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렇게 세그먼트니 뭐 테스팅, 인게이지먼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언론사 C급들이 이런 얘기한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투자를 했고 그게 저 위에 경영자층부터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닉 로겔 같은 경우는 CTO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 친구가 작년에 그만두면서 지난 4년 동안 뉴욕타임스에서 자기가 한 일을 적은 글이 있어요. 제가 긱뉴스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용어들이 많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볼 수 있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이 기초인데 그 위에 만든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가 뉴욕타임즈의 성공을 이끌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틴더, 훌루 같은 회사들이 했던 전략과 디지털 노하우를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을 서브스크립션 퍼스트, 구독 우선 회사로 자신들을 리메이드했어요. 그게 또 좋은 거는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 자체가 광고 모델보다 모든 수치상으로 좋다는 겁니다. 광고 모델을 보시면 뉴욕타임즈가 광고주로부터 약간의 수익을 받지만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도 들어가야 되고요. 독자들은 이상한 광고들을 보게 돼요. 크래피한 애드들을 보게 돼요. 뉴욕타임즈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보내도 독자가 보기에는 이 광고랑 섞여가지고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광고 수익 자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자신들의 하이 퀄리티 저널리즘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고요.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과 자원이 들어요. 광고주들은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도 이상하고 제품을 자꾸 안 좋게 만드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광고 없어지니까 운영과 좋은 기사와 사용자 경험을 바로 주면 그들은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과 전략이 일치하는 겁니다. 온라인 되고요. 사용자 경험도 훨씬 좋고 광고가 없으니까 독자와 뉴욕타임스 간에 직접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셀프 리인포싱 자체 강화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게 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닝콜, 영업실적 발표할 때 이런 이동이 보여요. 애드버타이징이라는 단어에 대한 멘션은 자꾸 줄고요. 서브스크립션, 우리가 얼마나 독자가 늘고 있다? 리텐션, 인게이지먼트 같은 단어들, 스타트업들이 피칭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고객 이탈률이 얼마고, 리텐션이 얼마고, 인게이지먼트율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들이 어닝콜, 뉴욕타임스의 실적 발표할 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들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독자들을 유료 구독자로 바꾸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는 그 제품과 그 제품을 받쳐주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타임즈가 성공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와 앞으로의 잠재적으로 재무 상태를 훨씬 좋게 만들어냅니다. 뉴욕타임즈는 재무 상태가 좋아졌고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매출의 원천은 세 가지예요. 구독, 광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종이랑 디지털 양쪽에서 수익을 나는데 구독은 디지털에서 약간 570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프린트에서 84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이게 구독 수익이 나고 광고는 디지털 광고 나긴 합니다. 뉴욕타임즈 웹사이트랑 앱이랑 이메일에 광고가 붙고요. 팟캐스트에 광고가 붙고 와이어커터에서도 광고가 붙어요. 인쇄한 신문에도 광고는 붙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하탄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를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익도 내고 와이어커터의 그 레퍼럴 추천 수익도 나고요. 그리고 커머셜 프린팅이나 뭐 TV 필름 아까 더 위클리라고 하는 이런 것 통해서 수익이 또 나고 있어요. 디지털 구독이 뉴욕타임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현재 매출이 6천억 정도 나고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합니다. 매년 20%씩 성장해 왔어요. 57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뭐 그중에 440만 명이 뉴스 구독자고 매출이 20% 성장하는데 구독자도 22%씩 성장했어요. 아르프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죠.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줄어들어요. 왜냐면 신규 가입자한테는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싸게 들어오는 신규 유저가 많으니 아르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리텐션이 좋아서 남아있으면 그들이 풀 페잉하는 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르프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숫자예요. 아르프가 떨어져도 신규 구독자 할인을 해주니까 그런 거고 아르프는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언젠가는 돈을 내는 독자가 될 거니까. 종이신문 매출은 아직 그래도 뉴욕타임즈 가장 큰 비즈니스고요.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합니다. 약 7천억 정도 매출이 납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재미난 건 점점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데 뉴욕타임즈가 인쇄신문은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아르프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구독자는 자꾸 떨어지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있고 그들한테는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있어요. 84만 명의 종이신문 구독자가 있고 그들한테 아르프가 700불 정도 납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디지털 구독자가 인당 90불에서 100불 사이인데 프린트 구독자는 아르프가 700불이에요. 엄청 높죠. 7배예요. 7배. 디지털 광고는 뉴욕타임즈가 원했던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아직 그래도 13%나 되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3천만 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뭐 3천억 정도 되겠죠. 3천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디지털 광고는 뉴욕타임즈 홈페이지에 배너랑 비디오 광고가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요 다른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팟캐스트 같은 거요. 종이신문의 광고는 뉴욕타임즈의 150년 동안의 최고의 비즈니스였는데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전체 매출의 12%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15% 줄고 있었는데
최근 분기에는 55% 떨어졌어요. 이제 인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못 돌아와요. 인쇄물 시장은 그냥 끝났어요. 근데 요 아더 세그먼트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2배나 증가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수익들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들어온 수익이 있고요. 와이어커터에서 나오는 레퍼럴피, 추천 수익, 뉴욕타임스 요 본사 건물 렌트해가지고 나오는 렌트 수익도 있고, 요 위클리라고 하는 자체 다큐멘터리 수익도 있어서 요런 것들은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죠. 전체 매출을 보면 프린트 광고는 줄어들고 디지털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프린트 구독자는 거의 비슷하게 그냥 플랫하고 유지되는데 디지털 광고도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다른 수익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보면 뉴욕타임즈의 전체 매출은 큰 변화는 없어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뭐 뉴욕타임즈 매출이 엄청 늘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체 매출이 예전에 광고 기반에서 이제 구독 기반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익에서 옮겨왔지만 그걸 옮겨온 상태로 계속 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 세 가지는 선순환, BP, 마켓 요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구독 모델이 왜 매력적이냐면 셀프 리인포싱 자체 강화한다고 얘기하는데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기사에다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제품이 좋아지고 더 이 좋은 기사들은 더 많은 구독자를 잃게 돼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사, 더 많은 구독자, 더 많은 수익, 더 좋은 제품, 다시 더 좋은 기사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끌게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제 거의 브레이크 이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20년 전과 같아요. 근데 그 비용의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문 시절에는 뉴욕타임스의 대부분의 비용은 변동비였어요. 매출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같이 변동해서 올라가요. 근데 디지털 구독에 와서는 대부분의 비용은 고정비예요. 구독자가 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이래요. 리포터 샐러리는 요 정도가 있어요. 뭐 항상 픽스드죠. 근데 그거 외에 종이를 사고 신문을 찍는 공장을 늘리고 배달 트럭을 늘리고 신문 배달원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다 변동비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올라가요. 근데 디지털로 오면 그 기자랑 엔지니어들 샐러리는 높다 그랬잖아요. 뭐 광고나 요 기술에 대한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변동비는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건 클라우드 호스팅 비용, 서버 대수 늘리고 결제에 대한 프로세싱 피 정도 늘어나는 거 요거 말고는 변동비가 작아요. 나머진 다 고정 비용입니다. 이거는 매출이 늘어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 명 구독자가 있으나 1000만 명 구독자가 있으나 5천만 명 구독자가 있으나 비용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븐만 넘으면 매출의 대부분이 다 수익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현재 여기 있는데 곧 브레이크 이븐에 도달하고 나면 나머지는 변동비를 뛰어넘는 이것들이 다 디지털 수익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뉴욕타임즈도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그런 디지털 비즈니스랑 같은 선상에 놓였다는 거예요. 한번 고정비가 나가고 나면 지리적이나 어떤 생산 비용 아니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확장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뉴욕타임즈의 모델이 다른 디지털 구조 비즈니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콘텐츠에 들이는 비용이 훨씬 작아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가 들이는 비용 보시면 넷플릭스는 제작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14조씩 쓴단 말이에요. 스포티파이 5조, 14조 쓰는데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는 매출의 대부분을 콘텐츠 비용에 들이는데 뉴욕타임즈는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뉴욕타임즈는 자기 콘텐츠거든요. 기자들이 쓴 내 콘텐츠잖아요. 스포티파이는 자신들이 음악을 소유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수들이 작곡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스트리밍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그들한테 분배하고 남은 것만 하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이 가장 크고요.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비디오를 만들지만 제작 비용 자체가 너무 커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제작 비용이라는 게 700명의 엔지니어와 1750명의 기자들한테 나가는 비용만 작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포티파이는 경쟁자가 많아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어요. 음악 비즈니스에서 애플 어떻게 이겨요? 이기기 힘든데 경쟁자가 크고 넷플릭스도 예전에는 뭐 경쟁자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디즈니 플러스 나왔죠.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훌루도 합쳐졌고 폭스 사가지고 HBO도 시작했고 쇼타임이나 뭐 여기다가 또 뭐 망한 퀴비도 있지만 애플도 TV 시작하고 해서 경쟁이 심해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경쟁자가 없어요. 2등, 3등인 월스트리트저널이랑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그 외에 250개 지역 신문의 구독자를 다 합친 것보다 뉴욕타임즈가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점점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은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점점 저널리즘이랑 제품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그 경쟁은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자들을 1750명이나 뽑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다른 회사들이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 10년쯤 지나면 경쟁자가 더 없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신문사들 다 망하니까. 그러면 근데 뉴욕타임즈의 전체 마켓은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보단 작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뉴욕타임스의 어드레서블 마켓,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TAM이라고 하죠. 이게 3천만 명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독자라고 하면 50대 이상 백인의 대학 교육을 받고 민주당 쪽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2019년 2월에 2025년까지 1,000만 명 구독자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이 목표가 뭘 얘기하냐면, 영어를 하는 사람 중에 대학 정도의 교육을 받고 약간 민주당 쪽 지지자인 나이가 많은, 그 중에서도 미국 뉴스에 좀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이제는 2025년 1,000만 명 구독자 목표가 너무 겸손한 목표였다는 거죠. 2020년 말에 이미 그 중에 3분의 1을 달성할 거다. 뉴욕타임즈 경영진이 가진 생각은 이제 뉴욕타임즈의 콘텐츠가 인구통계학적이나 문화적이나 지리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 됐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인구의 한 20%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뉴욕타임즈를 방문했는데, 이제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의 구독자의 25%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인디아, 남부 유럽, 그리고 텍사스까지, 타임즈가 워낙 약간 민주당 계열이다 보니까 공화당 땅인 텍사스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독자들이 더 이상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독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호주를 비롯해서 캐나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에 점점 지사를 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캐나다, 잉글랜드 이런 데서 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제 뉴욕 사람들을 위한 신문에서 전 세계가 보는 신문으로 트랜지션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2011년에 뉴욕타임즈가 페이월을 만들었을 때 했던 목표의 30배에서 50배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냐면 2011년에 100만 명 구독자인데 3천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천만 명에서 절반만 하더라도 지금 500만 명 독자에 아르푸가 $100였잖아요. 그러면 5천억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디지털 구독자가 3천만 명이 되면 3조쯤 수익이 나고요. 1.6조 정도는 고정비용이란 말이에요. 하면은 다 수익인데 절반인 1,500만 명만 되더라도 수익이 얼마예요? 2.7에서 1.6 빼면 1.1조 원 정도 매년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3천만 명이 되면 매년 2.6조 원씩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뉴욕타임즈는 그냥 다른 신문들처럼 죽어가는 신문이었는데, 올해 보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재무제표 정리했고 자신들의 핵심 제품에 투자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광고에서 구독 기반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해서 뉴욕타임즈가 다음 5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수익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놓게 했어요. 요즘 애플 발표에서 많이 쓰이는 한 장짜리 도표예요. 뉴욕타임즈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앱이 있고, 크로스워드 앱이 있고, 쿠킹 앱인데, 와이어커터 앱도 있고, 페이스북 수익도 나고, 더 데일리 팟캐스트도 있고, 기존 프린트 시절의 4배 구독자에 매년 28%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빚이 없고, 고정비 위주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650만 구독자에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에 재무제표도 아주 훌륭해졌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널리즘에 투자하면 더 좋은 기사를 만들고, 그게 더 많은 독자를 이끌어서 더 많은 수익이 내게 하는,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총 가용 시장이 3천만 명 정도 하는데 1,750명의 기자가 있고 구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수익이 나는 회사가 됐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처음에는 페일링이었잖아요. 실패하지 않느냐 아니고 이제는 번성하는 뉴욕타임즈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발표 자료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